자,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경 야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제 기술과 사회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술과 사회라는 게 뭐 같아요? 기술과 사회. 여러분들 생각하는 기술과 사회. 제목이 좀 사회도 사회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됐어요? 저희 생활에 밀접한 기계들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가 생각하고 개발할 것 같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기계를 개발할 것 같다. 또 옆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정태 학생. 국민은행장 김정태 이름이가. 와, 몰라겠다.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사회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기술. 예. 성함이 윤태현이라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가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쓰이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 예. 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한번 다 들어볼게요. 네, 성함이 이민우요. 예, 이민우. 네,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뭔가 특출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수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학기 때 좀 그런 쪽에 강의를 들었었어요? 제 강의를? 재학기 때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좀 감을 잡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술과 사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사회라는 게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술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경영이란 분야인데 이게 최신 학문입니다. 이게 어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뭐 최근에 이제 정립된 학문인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영 능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현재도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참고로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포항제철에 여러분과 같은 요런 이제 나이보다 조금 많은데 그 석박사 신입 사원 한 70명 모시고 1박 2일로 이제 전사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입 사원들 모으면 5주 과정으로 해가 이렇게 막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포스코인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기에 제가 이제 공통으로 해가 기술 경영 쪽을 이렇게 어떻게 거기서 이제 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1박 2일로 한 11시간 강의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강의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설계과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 설계과 외에 또 다른 과 있습니까? 탁과? 없죠. 기계 설계라는 그런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는 게 이 과목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넓게 보아야 되는 목적이 있을 텐데. T자형 인재가 되게. 야, 벌써 하면 얻은데 사실 맞아요. 그 T자형 인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주로 T자형 인재를 많이 원합니다. 한 부분만 이렇게 알고 이런 인재들보다는 아주 이렇게 폭넓게 아는 그러면서도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해를 아주 좀 이렇게 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갔을 때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 같은 걸 많이 면접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때 사실은 한 분야만 아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학생 때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했는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T형 인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전문 분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외에 어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또 직장도 같이 다니면서 그게 참 바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2배 인생을 사신다 생각하고 조금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그 기술과 사회라는 건 결국은 기술 경영인데 기술에서 경영까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T자형 인재상에 대해서 오늘 좀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겁니다. 그 T자형 인재가 내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다. 그 생각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앞으로는 T자형 인재가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고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T자형 인재가 돼야만이 이 고령화 그리고 또 핵가족화, 그 저출산에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자형 인재잖아요. 한 곳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 60에서 70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한 분야만 가지고는 이게 지식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40, 50, 제 나이가 지금 46인데 제 나이만 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저는 사실 정보 검색 능력이나 아니면 뭔가 트렌디한 부분에서 많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로봇을 설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보다는 정보가 조금 늦거든요. 여러분과 경쟁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냐면 경영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새로운 이런 기술에서 경영까지를 제가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만약에 제가 로봇 쪽으로 해가 기술 쪽으로만 계속 갔으면 제가 아마 여기에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뿐더러 저는 평생 남들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어느 직장에 그 표 안 나는 지금 한 부장이나 임원이나 내가 겨우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술 쪽의 부분에서는 2인자, 3인자일지 모르지만 제가 경영에서도 2인자고 3인자인데 기술하고 경영을 합치니까 1인자인 거예요. 기술과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물론 사장님들 보면 그 뭐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도 하시니까 그분들은 실무적으로는 저보다 굉장히 앞서 있죠. 그리고 좋은 업적을 많이 이렇게 쌓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공고히 하면서 현재도 뭐 제 사업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할 말이 많다. 그리고 그런 경영을 하시는 기술 엔지니어 분들은 대체적으로 현업에 매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강의하는 스킬이나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걸 챙길 수가 없죠. 그 사업에 매몰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조금 더 웨이트를 두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또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이렇게 성공한 분들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나와가 하는 뭐 1세대 벤처 뭐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엔지니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도 기술 경영 전문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때요? 성공할 때 그 시점에는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하질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막 업다운이 심한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현재 성공했기 때문에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어때요?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성공 경험이 크니까. 그리고 또 실패한 것도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게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막 죽을 만큼 어떻게 정말 그 한강대교에 갈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성공을 해야 될까?
저는요 그렇게 살고는 싶지 않아요. 그럼 생명 연장이 안 돼, 생명이 단축되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막 이렇게 정말 뭐 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가정 막 이렇게 다 흩어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해가 또 성공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한 1000명 중에 한둘이.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벤처 기업인으로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는데 1000명 중에 한두 명 그렇게 되는 그런 확률에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조금은 성공을 작게 하더라도 고생도 덜 하면서 안전하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확실한 성공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내 걸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뭐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될 텐데 그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진진진가 진짜 가짜인데 여기서 아시는 분은 뭐 그렇다 치고 모르는 분들 한번 보시면 제가 3년 동안 특허 500건 출원했다. 이게 가짜인 사람, 가짜인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가 가짜예요. 어느 게 가짜인가? 1번이 가짜다. 특허를 500건 출원했다. 몇 건 했을 것 같아요? 200건. 좋았어요. 10년 동안 로봇 200건, 250건 개발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출판 3권 했다. 이게 가짜인, 몇 건 했는 것 같아요? 한 권이요. 한 권. 1년에 사업계획서 표창장 5개 받았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맞아요? 자, 볼게요. 제가 특허를 1050건 출원했습니다. 저도 저 당시에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놓고 보니까 1050건이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장 정도 될까요? A4 용지 요게. 2000장? 제가 참고로 그 A4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A4 이렇게 5,000원짜리인가 500장씩 묶어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참고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7,000장입니다. 그런데 출원서가 6장이 하나의 그 출원서거든요. 그럼 7,000장 나누기 6 하면 한 1,050건 나와요. 제가 특허 출원은 한 1,050건 했고 특허 등록을 한 450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국제 특허를 한 40건 정도. 그래서 이제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신입사원 때 이걸 냈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25세부터 한 28세 사이에 이걸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한 건을 냈더라고. 3년 동안에 1,050건을 냈었어요. 불같은 인생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 모차르트나 에디슨이 이런 느낌으로 했을까? 그게 딱 보면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그 느낌이 제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생각을 있잖아요. 어디에 집중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을 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계속 생각하면 거기서 원리가 나와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아실 것 같아. 이게요, 한 일주일씩 포커싱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정보가 없더라도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 원리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계속 나와. 그래서 저는요, 정보를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전혀 모르고 내 내면의 어떤 생각의 내 내면의 생각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 보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돌을 닦는 방법도 있지만 뭐 면벽 100일 참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벽만 보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는 걸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책을 많이 읽어야만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책을 안 읽고도 그거를 계속 이렇게 원리를 유출을 하면 실제로 그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어떤 원리를 제가 깨달으면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냐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이 색깔이 이렇게 보일까? 원리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현대과학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이런 특허가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특허는요 원리이거든요.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을 알아야 돼요. 공학의 기초는 그런 기초과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초과학을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자들이 뉴턴의 그 만류인력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그걸 일일이 공식을 다 이해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럴 것이다 하고 제가 프레임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 이거지. 그런데 더 제가 제 자신이 기특했던 거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럴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짜릿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요, 그거예요. 내가 그 책을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책을 있잖아요. 만약 기계공학과 하면은 기계공학의 핵심은 뭘까요? 기계공학의 핵심은 식이죠. 어떤 식?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다루는 게 기계공학이에요. 그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다루는 역학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힘이잖아요. 힘을 어때요?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학문을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전자공학 하면 키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전자라는 화학적 그 전자라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생명공학 눈에 안 보이는 생명력을 다루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기라는 생명력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전자공학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지금 가가지고 부장이 돼가지고 해외 반도체 영업하고 그런데 전자가 뭐냐 하면 몰라. 이해가 돼요? 우리도 기계공학 했지만 힘이 뭔데 하면 F는 MA로 표현을 하지 힘 하면은 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압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이렇게 탁 때리면 이게 아프다 하면 이게 힘 받았다 이러는 거지. 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도 지그시 누르는 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충격받는 힘도 있고 많잖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기술과 사회라는 이 과목을 하면서 제가 조금은 영감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사회를 보는 눈을 좀 가지게끔 만들고 싶은데요.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할게요. 저는 그 1997년, 8년, 9년 이때 제가 책을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책 제목만 보면 그 안에 있는 책의 그 목차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책을 다 안 보는 거야. 책을 딱 보면 여러분들 뭐 책 중에 기계 요소 설계 하면은 기계 요소 설계 간에 그 모든 힌트가 다 있어. 기계라는 게 있고 요소라는 게 있고 설계가 있잖아요. 기계는 말 그대로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을 대상으로 한 어떤 기계는 물체인데 그걸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을 거고 그럼 정력학, 동력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요소는 뭐죠? 기계의 그 엘리멘트
말 그대로 그 어떤 작은 요소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 요소라는 게 그럼 작은 요소품에 대해서 뭔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그죠? 기계 요소, 설계는 뭐죠? 플래닝, 뭔가 디자인한다. 그러면 나왔잖아. 작은 요소품에 대한 눈에 안 보이는 역학을 디자인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 그러고 나서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범위 거는 그냥 넘어가요. 몰랐던 것만 딱 보면은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실 때 먼저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보면요. 이게 내게 돼요. 근데 책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겠다 생각하고 그냥 한몰이 돼버리면 책이 가자는 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 개똥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개똥철학을. 어떤 개똥철학? 나만의 프레임.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내게 뭔가 있어야지 거기다 쌓아올리잖아요. 그죠? 그걸 내게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과 사회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마디 물어본 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그 관으로 보는 거야.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하면 어때요? 약간씩 그거를 변형을 해가 내 철학은 이거였는데 내가 보는 관은 이거였는데 그게 틀리든 맞든 내가 말하는 거를 뭡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걸 쓰다듬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정법적 접근이라고 해요. 변정법적 접근이 뭐냐? 융합이에요. 변정법이 뭐냐면 변론을 하면 그냥 반대가 또 있는 거야. 내 의견이 맞다. 그럼 또 내 의견이 맞다. 그럼 두 사람이 막 알규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는 어떤 더 큰 이론을 찾아내는 거야. 공통 분모를 공약수를 찾는 게 아니고 공배수를 찾는 거야. 공약수는 어때요? 요거와 요거 이렇게 합쳐지면 중간만 인정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배수. 니도 맞고 나도 맞고 한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변정법적 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풀타임으로 하든 내가 하면서요. 항상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접목을 시켜. 그래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그런 생각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융합적 사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T자형 인재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도.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하고 이렇게 딱 있다가 상대방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튕겨내는 애티튜드보다는 그래? 네 것도 맞네? 그럼 내 생각에다가 상대방의 생각이 맞다는 거를 맞아. 그럼 이거와 이거에 내가 더 이걸 흡수를 해가 내 거화 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을 하면 발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엔 어떻죠? 여기 있는 데다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혼란이 생겨요. 혼란을 즐겨야 돼. 그래서 그걸 계속 즐기는 거야. 게임 체인저가 들어오면 그거를 밀어내려고 하고 그걸 죽이려고 하면 자기도 죽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이 잘했던 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 대신에 그 피처폰을 썼는데 아이폰이 들어와가 게임이 바뀌어 버렸잖아. 그때 삼성에서 만약에 우리 피처폰이 좋아 하고 갔었으면은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노키아는 망했잖아. 그 차이거든. 노키아는 아이폰 그걸 흡수를 못했어. 자기 걸로만 갔어. 그런데 삼성은 어때요? 안드로이드 진영을 해가지고 애플 아이폰에 대응하는 다른 어떤 형태의 또 자기 거화 시킨 거야. 그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서 지금 직장에도 가시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복사기 하나 복사하는 그것도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복사를 할 때 어때요? 복사하면서 읽어볼 수 있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사를 시켰어. 그럼 복사하러 갔어. 그 시간만큼 내 시간이잖아.
복사를 막 시키면서 어때요? 그 복사지 나오면서 그걸 속독으로 읽는 거야. 속독으로 한번 읽어봐요. 그럼 본의 아니게 속독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거야. 뭐냐면 당연히 잘 못 읽겠지. 그런데 평소엔 속독을 안 해보는데 그럴 때 속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 쫙 하면서 제가요 속독이 되더라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해봐야 돼. 저는 아침에 신문을 몇 개를 읽는데 한 20-30분 만에 전부 다 읽어요. 읽는 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내가 프레임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크림반도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EU로 대변하는 서방 제국하고 이런 이해관계를 전 다 이제 배경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보면 조금만 더 일어난 것만 보면은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대충 앞에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앞에 것만 착착착착 보는 거야. 그게 제가요 책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책을 어떻게 읽냐면 하루에도 저는 한 4권 또 읽어요. 4권을 어떻게 읽냐? 물리적으로는 힘들어. 근데 마음으로 읽으면 다 읽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걸 읽으면요 다 못 읽어.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는 내가 그 레벨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소에 내가 그 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는 분야는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보면은 내가 모르는 분야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책을 전체 다 보면은 그게 보일까?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냐? 책 목차 있죠, 목차. 목차만 이렇게 쭉 봐도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럼 목차 중에 내가 눈에 띄는 부분, 이건 좀 특이한 아이디어다. 그 부분만 찾아가 다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책의 80%는 다 읽었다 봐야 돼. 여러분들이 책 읽는 거를 언젠가는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거야. 책을 그냥 내가 공부를 하겠다 생각하고 보면 1년이 돼도 책 몇 권 못 읽어. 그런데 내가 프레임을 개똥철학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 경영하면 기술 경영에 대해서 기술에서 경영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가지고 있어. 융합적인 생각을 가진다. 그 변증법적 사고 접근을 한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가 공약수가 아니고 공배수적인 접근을 한다. 그 관점에서 딱 가지고 한번 봐요. 그러면 책들이 많잖아. 내가 관심사항이 있으면 그 책이 자꾸 나를 불러요. 그럼 책을 보게 돼. 보면서 딱 보면 재밌어. 왜 재밌을까? 남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내 의견이 있으니까. 그럼 자꾸 보게 돼. 그래서 저는요 책을 집에 이렇게 모셔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다 읽어서 그걸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평소에 전문가들이 권하는 책 아니면 신문 같은 데 보면 양서 중에 내가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좋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교보문고에다가 장바구니에다가 키핑을 해놔요. 그래 놓고 제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그거를 왕창 사요. 그러면 한 10권씩 사요. 근데 그 10권 하면 한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왜 10만 원이 될까요? 저는요 이래요. 교보문고나 알라딘에 가가지고 먼저 중고서적을 먼저 봐요. 중고서적을 보면 반값에 살 수가 있거든. 그럼 중고서적이라고 나쁘냐? 아니야. 재고야, 재고. 대부분이. 그 중고 서점으로 넘어갔던 재고 같은 거 아니면 뭐 약간 파본이 있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거 한 2만 원 할 것도 만 원에 사고 이래. 5천 원. 그러면 그런 거 일단 하고 없으면 이제 새 책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제 서재에다 고이 모셔놓고 그것도 그냥 모셔놓는 게 아니고 저는 주제별로 다 해놨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딱 해가 만약에 경제면 경제에도 전략, 경영 전략, 기술 경영,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법부터 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그 책은 거기에만 딱 꽂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나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해. 그러면 어때요? 제가 그냥
그 분야에 해당 분야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 이만큼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거 한두 시간 내 가지고 목차만 주르륵 보고 거기서 중요하다 싶은 거 그것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체크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럼 벌써 인사이트가 다 나와요. 오늘 강의할 게 다 나오니까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오늘 또 이 강의를 하지만 하나도 똑같은 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그때그때 보고 그때그때 영감 받아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하니까 어때요? 나는 강의가 즐거운 거야. 남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맨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서 하면 되고 그리고 남이 어떤 강의를 주더라도 저는 시간이 한 며칠만 있으면요 그냥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내보니까 제 특허에서 제가 기계공학을 했지만 3분의 1은 기계공학 관련된 특허고 3분의 2는요 전자공학에 관련 특허야. 반도체 레이저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반도체 레이저 아니면은 뭐 희한한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만약에 제가 전자공학을 했고 반도체 학을 했으면 그렇게 못 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스인 줄 모른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지식적인 걸 제너레이션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 책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그리고 내가 미리 생각했던 게 맞았을 때 그 희열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있었을 때 그걸 내꺼화시키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훨 앞서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제 나름대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사람 그게 이제 독서 경영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독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어떤 관을 가지기 위해서 책을 하나의 그 스승으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보세요. 그냥. 그런데 보기 전에 나의 관을 가지고 개똥철학을 먼저 딱 보고 제목을 보고 딱 보는 거예요. 질문? 네. 예. 그 책을 2주에 10권씩 보시면요. 예. 1년이면 200권 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집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하루에 한 2주에 10권, 5건에서 10권 하잖아요. 그 책들을 제가 이제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는데 한 10건을 주문하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어떨 땐 낚였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막 그 실적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조금 이 내용 없는 책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 버려요. 어떻게 버리냐? 강의 가서 선물로 다 줘. 다른데 특강 가서 특강 가가지고 특강 가서 이건 선물로 다 주는 거야. 새 책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다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좋은 책들은 저는 이제 그거는 뭐 그냥 딱 모셔놓고 그거를 내가 그때 다 안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내 손에 있는 데만 딱 놔둬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새 책을 들어오니까 흔 책은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버려야 돼.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1년이나 2년 안에 안 봤던 어떤 잡지부터 있거든요. 그럼 주말에 저는 뭘 하냐면 맨날 버릴 게 없나? 오늘은 뭐 버리지? 내일은 뭐 버리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버릴 것 중에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건 사진으로 다 찍어놔요. 스마트폰으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문서 보관하듯이 이렇게 짝짝 다 찍어가지고 그냥 JPG로 다 찍어놓고요. 화소수 높이가 최대로 높이가 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거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하루에 이만큼씩 시간 날 때마다 그 잡지 같은 거는 중요한 것만 찍고요. 그거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만 이렇게 웹하드에 저장을 해요. 제가 2테라 쓰거든요. 웹하드 20만 원 주고 2테라짜리 쓰는데 거기 이제 영상을 다 저장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집에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책들 내가 언제나 빼볼 수 있는 책 외에는 모든 걸 그냥
제가 이렇게 그 사진으로 다 찍어요. 그래서 아침에 신문 보면 신문을 예전에는 스크랩으로 해가 다 놔두니까 이만큼 있고 이게 또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진으로 다 찍고 그냥 다 버려요. 사진으로 그냥 보다가 좋은 데 있으면 그거 딱 찍고 버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철을 파일로 요즘 다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만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빠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일부잖아.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책 보는 방법이라든지 개통 철학을 먼저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그 책의 목차 보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게 기술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노다지 캐는 툴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제가 특허를 뭐 이렇게 내서 보면 로봇도 내고 가전제품도 내고 레이저도 내고 전자제품 케이스도 내고 뭐 버튼도 내고 뭐 그래요. 리모컨이거든. 이건 리모컨 이런 것도 내고. 제가 이제 이 휴보 로봇 아시죠? 휴보 로봇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과제 국가 과제 이제 거기도 참여했었고, 이게 세로피라 해가지고 과천 어린이 그 과학관인가? 과천 과학관에 가면 로봇들 이렇게 쇼하는 데 있어요. 그 뒤에서 분위기 잡는 로봇을 제가 춤추고 막 이러는 로봇도 했고, 저는 로봇 팔이 전문입니다. 로봇 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건 뭐냐면 에보라 해가 노래 부르는 로봇. 여기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죠? 예, 그렇게. 그 옛날에는 제가 엔지니어로 살 때는 이렇게 엔지니어답게 이렇게 살았어요. 아주 딱딱한 이미지죠. 예.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로봇을 개발한 것 중에는 이게 뭘까? 4대강의 익투스. 4대강 그 물고기 로봇 있죠. 네. 그 버전이 1, 2, 3, 4, 5 있는데 5 버전의 하드웨어 부분 요 바디를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고, 아까 거기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게 약간 세로피인데 버전 2인데 이런 것도 하고, 여기 뭐죠? 웨이퍼 이렇게 탁 들어가 이렇게 척천. 네. 반도체 옮기는 거. 그리고 이건 LCD라고, 여기 LCD가 여기 올라가면 검사하고 뭐 공정하는 그런 장비야. 액세서리도 제가 설계를 하고, 액세서리 안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통해서 정해진 어떤 사람한테로 연락이 갑니다. 살려달라고. 예,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여기 버튼인데 요 액세서리 하드웨어를 제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건 뭐냐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로봇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반도체 이제 광학 레이저를 통해서 그 스테플러 해가지고 레이저를 통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게 있어요. 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 이거 레이저를 이렇게 겹치면은 거기 이렇게 상쇄 간섭, 보강 간섭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로 이렇게 녹여내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그런 장비도 했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한 20년 동안의 그런 개통 철학이 어느 정도 발전하니까 보면은 저게 대충 뭔지는 아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제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장비나 자동차나 모든 걸 봐도 원리가 그냥 쫙 스캔이 돼.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차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게 저는 다 알아요. 왜 하냐면 저는 저 대학교 때도 그 자동차 엔진을 전공했었어요. 자동차 엔진을 하니까 그게 뭡니까? 요즘 그 3탑의 VGT 하면 VGT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디젤 VGT. 뭐죠? WGT, VGT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VGT가. 그렇죠. 그거 제가 알려드릴까? WGT는 기계식 가변 밸브에 의한 터보 차제예요. 옛날에는 이제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으면 배출 RPM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흡기가 또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그 흡기를 배출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흡기를 많이 시켜 가지고 공기를 압축을 시켜 가지고 어떻으면 공기 산소 포화도를 높여 가지고 엔진에 넣으면 연소가 많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자동차 엔진에다가 인공산소 호흡기를 딱 달아주면 그래. 만약에 마라토너가 그냥 달리는데 여기다 산소 호흡기를 딱 갖다 대면 산소를 더 많이 먹으면 더 기록이 좋아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터보차저는 마라토너는 막 뛰어. 그런데 그 자기가 뛰는 그 속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펌핑을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자가변 밸브로 해가지고 VGT는 전자적으로 그 밸브를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더 그 최적화시킨 거예요. 기계적인 건 좀 이렇게 속도나 뭐 이에다 이렇게 단이 이렇게 툭툭툭 이런데 부드럽지가 못한데 전자적으로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뭡니까 인사이트한 뭔가를 가지시라. 그러면은 세상이 보는 게 더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기술 경영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성공 원리를 한번 인사이트하게 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보여요. 성공이 뭔지도 보이고 행복이 뭐고 자유가 뭐고 진정한 자유가 뭐고 내가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공부는 왜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한번 딱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책을 3권 냈어요. 한 달 후에 제가 하나 더 나와요. 책을 나오면 이때 되면 제가 올해 이걸 내고 나면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상장을 제가 6개를 6개월 만에 다 받았어요. 사업 설계. 제가 옛날에는 그 제품 설계나 이쪽에 특화됐는데 설계라는 게 똑같은 거거든. 단지 저는 지금 하는 거는 비즈니스 설계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제 지금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요. 남의 인생을. 남의 그 중고등부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제가 인생을 설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이제 부멘토로 돼 있어가지고 그 전국의 그 대학생들 우수한 대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제 멘토링도 하고 있고 그 서울역 앞에 왼쪽에 연세 빌딩 거기에 그 한국장학재단이 있어요.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학자금 대출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거기 소속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중고등부의 그 방학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비전 설계도 하고 하는데 제가 참 보람이 있었던 게 작년에 그 여학생인데 일진이었어요. 일진. 그래가지고 퇴학을 한 해 만에 하는 친구가 지금은 전교 몇 등을 해요. 1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걔가 어느 순간에 잘하려고 하는데 나를 만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모범 사례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야. 어릴 때 그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가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 정말 그래가 제가 경찰서에 제가 대신 몇 번 불려가고 있었어요. 그래 저도 경찰서를 갔다 오니까 꿈자리가 엄청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고 그런데 그 친구를 1년 딱 됐는데 지금은요 하루에 14시간 공부해요. 방에서 안 나온대. 그 에너지가 공부로 이제 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비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이런 비전과 미션을 달성할까 이런 데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물불을 안 가리고 해요. 왜냐하면 하면 될 게 보이거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상상을 해가 내가 5년 후에 내가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5년 후에 만약에 내가 뭐 어느 위치에 가 있는 아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잠이 오겠어요? 안 와. 아침에도 금방금방 일어나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아침에 새벽 한 7시에 일어나면 새벽도 아니지. 한 7시에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비전이 좀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오고 그게 잠이 잠을 부르고 그런데 요즘 어떤 줄 알아요? 새벽 6시면 일어나. 새벽 5시면 일어나. 뭐냐면 할 게 많고 내가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하고 나면 이게 전부 내 실적이 되고 앞으로 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요.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제가 전달을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회사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로봇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요 한 모퉁이 여기 조그만 거 요 한 모퉁이 보일 동 말동하는 거기에 제가 만약에 여기 그 빌딩 주면은 제가 조금 인생이 조금 행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뭐 이런 빌딩 건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요 골치만 아플 것 같아. 그냥 이거요. 제가 좋아하는 일 지금 하고 있고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통장에 빚 안 지는 삶. 그래서 통장이 알아서 생활만 유지되면 뭐 내 차도 좋은 거 안 타고 다니지만 그냥 기름비 나오고 그리고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래 서슴없이 술값 한번 내고 밥값 한번 내고 노래방 가기는 좀 힘들고 그냥 노래방 가서 그냥 술값 한 잔 정도 그 정도면 아주 소박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요 관심을 요구해요. 재산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니까 내가 거의 얽매여 사는 거야. 여기 이 많은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해. 세금 내야 되고 뭐 그 건물 고쳐야 되고 건물 안에선 누구 한 명 죽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것도 소송이 휘말려 가지고 건물이 어떻네 이러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불편해.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석가모니 있죠. 네. 석가모니가 불교에 기일을 했잖아요. 그 기일했는데 그 석가모니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희 삼성 이건희와 같이 한 일국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이건희가 일국의 아들입니다. 아니지 그 당시에 이건희는 일국의 아들이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거 장사하니까 돈이 많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 인도의 그 시타르타 그 부처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 신분을 했으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벌써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 벌써 허탈함을 느낀 거야. 이거 돈은 별로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과연 진정한 행복이 뭔가? 그걸 벌써 우리보다 앞서간 거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일단은 이건희가 돼 봐야지. 인생 더덥다. 그때는 벌써 70 인생이야. 70이 돼 있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인생 더덥네. 그때 하려고 하니까 누가 알아주나? 그때는 뭐 늙은 할아버지한테 누가 관심을 가져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고 돈이 별 의미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빚만 안 지면 되고 먹는 거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그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 진짜 좋은 삶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인생이 엄청 뒤에 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젊었을 때 큰 성공 말고요. 작은 성공이라 그런 만족함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리 그런 그 경제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을 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보면 장난감 새로운 거 이렇게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뺏으면 애가 안 뺏기려 하잖아. 그런데 실컷 가지고 놀게 만들고 나서 이걸 그냥 가지고 놓으면 애들이 이제 나 실컷 가지고 나서 포만감이 있으니까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거에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가 일단은 충분히 누려야 돼요. 충분히 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곳간에서 뭐 인신 나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적으로나 어떤 그 돈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걸 좀 충분히 누리시는 환경에 처해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내꺼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렸을 때 그 다음부터 남한테 돕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그걸 만약에 이제 부정하고 중간에 그걸 회피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욕심을 안 가지고 노력하는 게 그럼 출가를 해야 되죠. 불교에 기일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사니까 어차피 돈도 필요가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너무 계속 그냥 남보다 그런 삶이 아니고 내 기준에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백두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백두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에베레스트일까요? 그럼 오른쪽 건. 히말라야. 맞아. 저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스마트폰을 어떤 사람은 오락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구글 지도 있죠. 앱 하나 깔아가지고 즉시 구글 지도 딱 해가지고 거기에 에베레스트 딱 치면은 그 옆에가 K2라고 나와요. 여기 K2야. 여기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여기서 요렇게 쫙 요만큼 높이가 얼마일까요? 요 K2가 요렇게 K2보다 에베레스트가 높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이 K2하고 에베레스트하고 요 차이가 청계산 높이만큼 차이 나요. 요만큼이 청계산이라니까. 요만큼이 한 350m 차이 나는데 이게 청계산이랍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야. 여러분이 혹시 비행기 타보신 분? 제주도 갈 때 상공 몇 메다로 높이에서 난 줄 알아요? 비행기로 말하면 요쯤 날고 있어요. 이렇게. 요쯤 이렇게 가겠지. 6,000m, 국내선 6,000에서 7,000m 이렇게 날고 국제선은 몇 메다에서 날게요? 8,000. 국제선은 딱 요만큼에서 나. 8,000m에서 8,500m 요 사이로 비행기.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층권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산이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에요. 그럼 U2 정찰기가 몇 메다에서 그 정찰을 한 줄 알아요? 응? 한 요 정도에서 U2 정찰기가 15,000에서 2만 메타. 그 지상 2만 메타면 20km죠. 왜 20km에서 이렇게 나를까? B2나 B52 폭격기가 상공 몇 메다에서 나르는지 알아요? U2 정찰기가 비슷하게 날아요. 요 위로 이렇게 싹 날아요. 그 이유가 뭘까?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 못 올라와. 이해가 되죠? 비행기가 요쯤 날라도 그 안전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뭐 테러범들이 이게 미사일 쏘면요 반경이 몇 킬로인지 알아요? 한 2km, 한 많게는 뭐 10km까지도 가는데 10km까지 가는 그는 아주 진짜 뭐 제대로 된 비행기 잡는 어떤 그런 거고. 보면 테러 분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한 2km에서 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날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말라카 해협이나 이런 데 위로 날라도 미친놈이 비행기 보고 쏴도 안 맞지. 그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이 얼마나 높은 거야, 그러면 이게. 그죠? 위에 올라가면 비행기 혹시 그 국제선 탈 때 외부 온도가 몇 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부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영하.
영하 100도는 좀 너무 불렀다. 60에서 70도. 그것도 비슷해. 뭐냐면 한 영하 한 45도, 영하 45도. 여기가 그런데요. 완전히 그 에베레스트가 인도와 중국의 경계선인데 위도로 보면 거기가 거의 뭐 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늘에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간쯤 내려와서 그랬더니 에베레스트가 이제 구름 밑에서 보여. 이게 어디서 보냐면 옆에 산에서 본 거야. K2에서. K2에서 본 거고, 자 여기서 보면 저 산 너머로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 외에는 저 너머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내려와서 봐. 내려와서 보니까 에베레스트하고 K2가 저기 보이는데 에베레스트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K2는 한 이쯤 되겠지. 그냥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 기후가 푸른 초장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때가 겨울은 아니겠구나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까지 공부는 요 밑에서 했어요. 깊이 있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니까 넓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경영이란 부분은 이렇게 깊이 있게도 보고 또 에베레스트 하늘 위에서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자형 인간은 뭐냐면 결국은 한 8,000m 위에서 비행기 그 날아가는 국제선 타고 갈 때 그 높이에서 한번 보면서 사람이죠. 이거 매니지먼트를 하라는 거거든. 이게 매니지먼트 어원을 보면 맨이에요, 맨. 사람, 에이지, 나이, 먼트는 이거는 뭐 가다 이런 뜻이거든.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거야. 사람과 시간 경영이 경영이야.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시간을 경영하는 게 매니지먼트고 실제로 경영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피터 드러크 들어봤어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경영학의 이거 어떻게 보면 기초를 했는데 인간 중심의 어떤 학을 한 게 그 경영학의 기초고 데일 카네기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 매니지먼트예요. 어떤 매니지먼트?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줌으로 해가지고 경영이 되는 결국은 그걸 행복이라는 관점,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연결했는데 결국은 사람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이게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술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기술은요 하나의 일부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한 10년 후에는 정말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도 잘하지만은 복사회로 하면 복사도 열심히 해오고 그 복사를 하면서 속독도 연습하고 그리고 뭐 부장님이 그 복사회를 하면 뭐 집문서도 좀 복사회를 하면 해오고 그러면서 부장님이 어디 사는가도 좀 보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전문성하고 사회가 필요한 소통 능력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야, 사람 중심이야. 그래서 회사를 한다는 거는 경영을 한다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사람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학. 그리고 통습, 융합, 멀티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변증법적으로 항상 융합을 시키고 비빔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뭔가 정립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불안해. 막 정립이 안 되니까 이게 뭐지? 이러지만은 그 자체를 즐겨야 돼. 항상 언스테이블하게 그걸 즐겨야 돼요. 항상 뭔가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정립이 돼 있다 하면 내가 정체돼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우물을 파더라도 넓이를 갖춰야 돼요. 넓이를 안 갖추고 깊이만 쭉 파면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파 들어가면서 해야지 더 깊이, 이거보다 더 깊이 파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파는 것보다는 넓게 파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더 깊이 파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 파는 게 아까 8,000m 상공으로 날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고, 이게 경영이고, 깊이 파는 거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뭔가 하나의 그 무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기술력이 이쪽이고 융합 통합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내부 능력, 이건 내부 능력이라면 이걸 외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옆에는 K2가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앱, 그 프로그램, 그 이런 게임 같은 거는 좀 안 보게 돼요.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근데 남들은 그래요. 이거 스마트폰을 뭐 없애자 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편협된 시각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거지. 칼을 있잖아요. 칼이 손에 비면은 다 없애야 되지. 근데 칼은 좋은 게 많잖아요. 설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거예요. 내 칼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면의 날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 저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공부도 하고요.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도 양날의 칼이야. 어떤 사람은 그거로 동영상, 야한 동영상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 유명한 사람들 한번 쳐봐요. 법륜스님 치면 법륜스님의 동영상이 너무 많아. 그것만 봐도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뭐냐면 세바시 들어봤어요? 세바시, 낙금소, 하마세,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쳐봐요. 그러면 그냥 그 우리가 학원 강의를 가가 아니면 특강 같은 걸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보다 퀄리티가 몇 배 높은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이거를 내과시킨다는 게 결국은 긍정적으로 쓸 거냐 부정적으로 쓸 거냐.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 회사 들어갔을 때 그래요. 이야기하는 게 누구는 내가 대학교까지 나와가 맨날 복사만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까? 못했어요. 벌써 접근이 다른 거야. 반면에 복사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여기서 하나 얻겠다 생각했을 때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중소기업 갔다고 난 중소기업밖에 못 가서, 아니면 대기업 갔다고 난 대기업 가서 이제 뭐 아니라니까. 대기업을 가면 대기업 간 대로 장단점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장단점이 있죠. 이게 왜 이럴까? 예. 이건 이거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죠? 잠이 깬다는 장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조금 이 자체를 있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이면 프로젝터가 항상 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 더 사이키 조명화 시켜가지고 프로젝터를 사이키 조명 기능을 넣어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 수 있겠다. 그지? 프로젝터 이거 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깜빡이 기능을 넣어가지고 사이키 조명화 시키는 것도 괜찮네. 어때? 괜찮죠? 이 특허 되겠죠? 나 갑자기 생각이. 비싸서. 이거보다 좀 싼 렌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보는 털. 세상을 보는 털 있죠, 털. 이게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계속 깜빡이는 보니까 그 수업을 빨리 마치라는 것 같습니다. 수업 좀
맞다 맞다. 역할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프로젝터가 이런 것도 있지. 세팅을 땅에 놓고 그 수업이 끝마칠 때 되면 깜빡이게 만든다든지. 그죠? 오늘 제가 볼 때 이야기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거 수업 마치고 예, 박수 한번 치고 마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예. 불교단이십니까? 저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감리교에서 권사입니다. 권사예요. 그런데 저는 뭐 한 바퀴 종교 다 돌았어요. 혹시 박진영처럼 이렇게 종교를 다 돌고 신을 찾고 계십니까? 뭐 저는요, 그 이슬람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슬람도 다 똑같아요. 단지 그게 주장이 서로가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관점이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테러 분자들은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저희 그래도 출석했는데 출석부. 그래요.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종이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종이에다 하나. 요 종이 하나 쭉 째가지고 이름만 쭉 적었어요. 맞아요. 그 출석부에 해야지 제가 그 강의 그래도 그 차별화되니까. 제가 다른 강의는 몰라도 요 강의는 제가 조금은 누구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데서 많이 오시니까 제가 일단 태도 점수를 많이 봅니다. 태도 점수를 많이 보고 출석부 그냥 이름만 쭉쭉 적으시면 돼요. 이름만. 오늘 학생 중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댓글을 남기잖아요. 그 댓글 남기는 게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석 기한은 있어. 기한이 그 강의 거기 밑에 댓글 있잖아요. 지금 강의를 안 올려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기한을 한 2주 정도. 2주 안에 그렇게 댓글을 남기면 제가 그거는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봤다는 거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강의를 한 번은 최소한 좀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이 강의는 영상을 좀 중요시 여겨요.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오신 분들은 좀 볼 수 있게 하는 게 좀. 이름 다 적으셨죠? 인원수 맞는데 확인해 보는 게 10명.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11명 아닐까? 유승훈 조교 안 적었죠. 안 적은 사람. 11명입니다. 맞아요. 11명.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참고로 다음 주는 저 휴강입니다. 보강을 제가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수목이 그 포항에 포스코에 강의가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정해져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